2주택 이상 가지게 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부담이 가장 큰 이슈가 되더라고요.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금전적인 손실, 즉 세금에 의한 로스가 굉장히 크게 되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방금 설명드렸던 공가나 폐가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 쪼변입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부동산팀의 우병탁 팀장님 모시고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탁 팀장님은 세무사이시고요. 2007년 신한은행에 입사하신 이후에 부동산팀에서 부동산 상담 업무를 계속 해오셨고, 당연히 부동산이 또 세금이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세금 분야의 정통한 지식으로 또 세무 상담도 병행하고 계십니다. 팀장님, 우리 해결사 쪼변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우병탁입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은행에 들어와서 꽤 오랫동안 부동산과 그리고 부동산 세금에 대한 상담 업무를 진행하다가 최근에는 지점으로 나와서 기업금융과 관련된 업무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사실은 정통한 전문가를 모시게 돼서 오늘 너무 영광이고요. 이 우병탁 팀장님은 동아일보나 매일경제신문 같은 곳에 부동산 상담 칼럼도 연재를 하셨고, 또 여러 매체와 방송에서도 출연을 하셔서 부동산 세금 관련 전문 지식을 나누고 계십니다. 책도 여러 권 집필을 하셨는데, 최근에 집필하신 책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부동산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책입니다. 목차를 보면은 너무 재미있는 제목들이 많아요. 내 건물에 간판 달 수 있나, 뭐 이런 주제들이 많아요. 읽어보시면 부동산과 세금 공부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루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사실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저희 채널 많이 봐주시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부동산 가격이 뭐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런 것도 관심이 있지만, 당연히 따라붙게 되는 게 세금에 대한 걱정이에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처음 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나누면 어떤 게 있다, 이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종류도 굉장히 많아서 문제인데요. 세목을 기준으로 보면 국세가 13개, 그 다음에 지방세가 11개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 취득세, 농특세, 종부세, 재산세, 지금 나열하지 않은 다른 종류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세금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상당수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들이 주를 이루게 되고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이 실제로 몇 종류나 있는지도 다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모든 세금들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 알 필요는 없겠고요.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세금과 덜 중요한 세금으로 나눌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세금이 더 중요하고 어떤 세금은 덜 중요하냐? 국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중요하지 않은 세금은 한 가지도 없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중요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납세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세금과 좀 덜 중요한 세금으로 나누는 기준은 제가 생각할 때 딱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세금의 크기가 충분히 큰가 아니면 작은가, 이 기준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세금의 체계가 복잡한가 아니면 단순한가, 이 기준으로 다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중에서 어떤 세금이 더 중요하냐? 금액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세금들보다 훨씬 큰 세금이 중요하다. 가령 예를 들면 양도세라든지 그 다음에 상속 증여세,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세금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복잡한 세금은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역시 양도소득세라든지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주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세금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면서 복잡한 세금이 다른 세금들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왜 중요하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세금이 있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세금들 중에 대표적인 세금이 하나가 주민세입니다. 몇천 원 이렇게 나오는 세금 맞습니다. 아닌가요? 정확한 의미에서 이것은 인두세의 한 종류로 분류될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인두세는 사람 한 명당 이렇게 부과가 되는 세금인데, 우리가 내고 있는 주민세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사람 한 명 한 명당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를 기준으로 부과를 하죠. 한 세대당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맞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한 가족을 기준으로 세대당 1년에 한 번씩 부과가 되는데요.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세대주여서 1년에 한 번씩 4,400원의 주민세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몰랐나 봐요. 세대주가 아니어가지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걸 많이들 인지 못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세금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인두세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이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은
나서 살기만 하면 내야 되는 세금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존재하는 자체로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고 어떤 식으로 거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공부를 해봐야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주민세를 줄일 수는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역시 공부할 필요도 없는 만큼 중요하지 않은 세금, 덜 중요한 세금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보면 이 주민세와 대척점에 있는 복잡하고 세금의 크기가 큰 양도세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금액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를 충분히 할 수만 있다면, 연구를 해서 그걸 맞출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그 줄일 수 있는 세금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납세자들에게는 훨씬 중요한 세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입지 좋은 곳 골라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로 거의 다 내게 된다면 사실은 이득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를 현명한 시점에 양도를 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투자를 잘하는 것 이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말씀 주신 세금들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가 봐도 이제 복잡한 세목들이 많잖아요. 세금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폭탄이 터졌다든지 이런 경우 혹시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 같은 경우,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부동산과 밀접한 세금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양도소득세라는 건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도 부과가 될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나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양도소득세 가장 주된 내용을 이루게 되고요. 우리가 통칭해서 부동산이라고 하지만 부동산의 종류가 사실은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상가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공장이나 토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국민 납세자들에게 더 중요한 세금은 바로 주택에 대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주를 위해서도 취득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사를 할 때는 양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2주택 이상 가지게 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부담이 가장 큰 이슈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주택의 경우에는 역시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더 중요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 중요하다는 건 역시 세금의 크기도 크고 그다음에 그만큼 복잡하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이것이 복잡하게 된 이유를 좀 근본적으로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택의 경우에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는 없는 그런 재화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법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세대를 기준으로 집 한 채를 일정한 기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면 이사를 갈 때마다 세금 빠지고 그만큼 집을 줄이게 돼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1주택에 한해서는 비과세라고 하는 특혜를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집이 두 채, 세 채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 되는 거 외에도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중과세라고 하는 거를 매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율 자체가 비과세, 일반 과세, 중과세 요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세 가지 체계로 나눠져 있다 보니 비과세가 될 때의 세금과 일반 과세 될 때의 세금과 중과세 될 때의 세금 자체가 다 틀리게 됩니다. 세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을 하거든요. 조세 심판 청구도 하고 그때 가장 크게 많이 상담을 오는 건이 1세대 1주택인 줄 알았는데 혹은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더라. 아니면 부모님 세대로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2주택인 것처럼 됐더라. 그런 것 때문에 그 세금에 대한 다투는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맞습니다. 그런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내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이런 말씀을 좀 주로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집이 한 채뿐인데 비과세 요건만큼 가지고 있었고 이 집을 팔았는데 비과세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좀 러프하게 주시더라 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한 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것들이 있더라. 두 채가 있으면 1주택 비과세는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요.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과세로 세금을 내야 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2주택으로 중과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거주용 오피스텔이 되면서 주택 수에 산입이 되면서 2주택이 돼버리는 경우가 그렇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게 되면 본인은 이것을 오피스텔이니까 업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집이 한 채밖에 없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오피스텔 제외하고는 집이 한 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오피스텔은요
여기에 세입자의 전입신고도 막아놓고 사무실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도 쭉 잘 발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 그러면 이것은 집이 아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다만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특히 주택의 양도에 있어서는 즉 다른 집을 팔 때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상가인 것처럼 꾸며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세법에는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어서 집으로 쓰면 집이고 사무실로 쓰면 사무실이 되더라. 이런 문제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오피스텔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자,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것까지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쉽게 이건 집일 수도 있겠다라는 인지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더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는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건 세법에서 어떻게 보냐면 사람마다 하나씩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를 기준으로 필요한 것이다. 한 가족이 한 집에서 사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집이 더 없다고 하더라도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제분이 갖고 있는 집까지도 같은 세대로 묶일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것들, 집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고요. 가장 또 대표적인 사례들 중에 하나가 공가와 폐가 같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토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냥 그런 집인데 시골집이라서 사실은 뭐 100만 원도 안 하고 막 이런 집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꽤 다양하게 상담을 받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여기서 살고 있고 여기는 뭐 20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거주도 한 10년 이상 했다. 비과세 요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파시게 되는 거죠. 네. 팔고 나서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고도 비과세니까 12억이 넘지 않았다면 아예 하지 않았을 것이고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만큼만 신고를 하시게 됐을 텐데 한참 뒤에 나중에 연락이 오게 된다는 거죠. 세무서에서. 당신은 집이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한 채가 아니고 두 채 이상인데 왜 신고를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소명 안내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실제 사례입니다. 저는 집 진짜 한 채밖에는 없는데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경기도 일원에 안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집이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본인도 인지는 하셨었는데 이 집이 금액으로 치면 이 집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 오랫동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서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고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니까 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세법에서 볼 때에는 오랫동안 비어져 있었던 집 그리고 전기와 수도가 끊겨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어렵지 않게 다시 전기와 수도를 연결하고 집을 보수하면 임대를 놓거나 그렇게 되면 이것은 집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이런 경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금전적인 손실, 즉 세금에 의한 로스가 굉장히 크게 되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의외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요소들 때문에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이슈들이 생긴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공가나 폐가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집을 팔기 전에 이 집을 말하자면 철거를 해버리게 되면 집 한 채가 있고 그 다음에 나대지를 갖고 땅을 갖고 있게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1주택으로 볼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집을 어쨌든 폐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철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녹록한 일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알고 있었다면 집을 팔기 전에 아파트를 팔기 전에 그런 준비 등을 통해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는 정말 이게 복잡하다라는 인식부터 먼저 딱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필수적인 영역으로 보이는데 일반인 분들이 뭐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학교를 다니면서 가성비 좋게, 그러니까 뭐 시간을 최대한 좀 적게 들여도 또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욕심이 많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소스 추천을 우선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부동산 세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렵고요. 저한테도 복잡하고 어려운 건 매 한 가지여서 저도 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부동산 투자하실 때 혹은 본인이 살고 계시는 집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부동산 세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이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좋은 정보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포털 사이트 같은 데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블로그 이런 데에서도 상당수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 중에서 조금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는 정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맞아요. 어떤 검색어를 넣어서 혹은 검색을 넣더라도 어떤 순서로 이렇게 봐야 할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부동산 세금, 특히 세금의 경우에는 이게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뀌다 보니까 아, 세법 개정 왜 이렇게 자주 해요? 원래 세법은 매년 한 번씩 이상 계속 바뀌는데 근래에는 사회 자체가 더 빠른 속도로 바뀌다 보니까 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법률들이 자주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정보를 취득하실 때는 가장 최근에 정보가 맞는지 반드시 올라가져 있는 날짜를 좀 확인하시고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초적인 정보들은 그런 웹서핑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확인하시더라도 반드시 한번 점검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법전,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겠죠? 아니에요. 요즘 인터넷에 그냥 국가법령정보센터만 들어가도 바로 검색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두꺼운 법전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검색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전을 한번 더 점검해 보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책 같은 것들을 반드시 교차로 맞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그 공부를 한다는 거는 조금 객관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찾아보는 방법이고 실제로 내가 양도하기 전이라면 사실 우리 팀장님 같은 전문가분을 만나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기초적인 정보들을 좀 파악을 해놓은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아주 깊숙한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나서 팔거나 사는 것과 관련된 계약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황당한 게요. 그 양도소득세 팔고 나서 4년 뒤에 연락 오는 경우도 있어요. 5년까지 보통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4년 6개월 시점에 연락이 옵니다. 이때 자금 소명해라. 아니면 그때 2주택 아니었냐. 그러면 4년 6개월 전에 주고받았던 뭐 자료나 서류 같은 게 안 찾아지는 경우들도 많고 너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을 하시기 전에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시행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사실은 세무공무원들도 헷갈릴 만큼 이 세금의 문제라는 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공부할 때 요거 하나만은 잘 빠뜨리는데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셔라. 이런 게 하나만 있다면 포인트 하나 알려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상담, 그 중에서도 주택과 관련된 상담을 할 때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자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집이 한 채인데 비과세가 되느냐? 집이 한 채면 비과세가 되죠.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같은 경우에 요건을 보면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를 하면 12억이 넘지 않을 때는 전부 비과세, 그 다음에 12억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가 따지고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는데 거주자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1세대,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어디까지, 세법에서 보는 범위는 어디까지가 가족이냐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부동산은 이제 계약, 중도금, 잔금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럼 계약한 때로부터 하는지 중도금 때부터 하는지 이런 요소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같이 염두에 두시게 되면 그 하나하나를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고 말하자면 팔거나 살 때 도장을 찍기 전에 전문가로부터 한 번 더 점검을 받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부동산과 세금에 대한 이야기 우병탁 팀장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